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의무보험 부회장, 경기도의사의 의무보험 부회장 소군호입니다. 실사 대응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분들이 처음부터 이 다음, 네, 현지 확인, 뭐 현지 조사, 이제 우리가 현지 조사가 대부분 이제 실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제 현지 확인하고 현지 조사부터 처음부터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현지 확인인데 현지 조사라고 이제 아시고 굉장히 당황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지 조사가 흔히 실제 조사다 해서 실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현지 조사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문제가 되는 실사고, 현지 확인은 뭐 공단에서 확인을 나오는 거라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사람 수부터가 좀 다릅니다. 현지조사는 한 네다섯 명이 방문을 하게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 현지 확인은 이제 공단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는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은 우리가 거부를 하면 뭐 현지 조사로 넘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원분들이 굉장히 조금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현지 확인이 나오는 상황들이 파악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중에 그냥 현지 실사로 조사로 받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할 때는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또 대처를 좀 하셔도 되고, 저희하고 물론 현지 확인도 민원을 넣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주고요. 현지 조사는 바로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15명 저희 이사분들하고 해서 방을 만들고 변호사님들 함께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서 우선 급하게 구분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실사가 이제 지금부터는 현지 조사를 실사라고 하겠습니다. 실사가 나오게 되면 사전 예고를 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화로 이제 주의사항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는데, 허위 청구하고 부당 청구 구분부터 이제 빨리 알려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타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사를 도와달라고 해서 타 지역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지역 회원분들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타 지역은 이제 협박이나 굉장히 그다음에 그런 게 난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까 말했지만 허위 청구, 부당 청구 내용인데도 다 사인해 놓은 걸 봤더니 허위 청구라고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허위 청구는 나중에 사기죄에 대한 형사 고발이 되고 면허 정지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은 부당 청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허위와 부당이 어떨 때는 허위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장을 하면 또 부당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것도 허위 청구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허위 청구라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저희 경기도 회원들은 허위 청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문구를 부당 청구라고 써가지고 회원분이 사인을 할 뻔했다가 저희가 보고, 이거는 허위 청구인데 왜 부당 청구라는 걸 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회원분이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내용에는 허위 청구인데 부당 청구로 어떻게 보면 좀 기만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또 거꾸로 아까 지방은
그 부당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경기도 뭐 의사의 경기도 회원들의 이런 실사 과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좀 그 회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유해진 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원분들이 이제 녹취의 생활화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녹취를 이렇게 또 하라고 했더니 2년 전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그 당사자 간의 그 원래 상위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녹취는 그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그거 당사자 간에도 알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같이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당사자 간의 녹취는 그 알릴 필요는 없는데 그 상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녹취를 이야기하면 검사 조사 방해 행위로 해가지고 1년 영업정지를 바로 때리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그 작년에는 그 여차하면 녹취하고 있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바로 1년 조사 방해 행위로 1년 영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녹취는 하되 나중에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그 협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대항할 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실사팀들과 그다음에 그 회원분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법안이 막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지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도 이제 의사회는 아예 그 저희가 이제 상생 협의체를 하고 있는데요. 공단하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평원하고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상생 협의체를 하고 또 신규 개설 세미나를 저희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하면 발표를 시키는데요. 국민공단이나 그다음에 심평원에서 뭐 의사회와 상의를 하셔서 뭐 하라고 아예 말을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원분들은 좀 유해진 면이, 우리가 이제 녹취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협박이 좀 줄은 거나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뭐 대응 방법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또 거의 이제 지금은 회원분들이 사인을 사실 확인서에 사인을 안 하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변천사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정소송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사인하지 말고 보내라고, 사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쓸 거면, 그러다 최근에는 날인 거부하고 쓰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금 계속 감사에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왜 동의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멈췄느냐, 그래서 이제 사인하지 않게 했는데 사인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날인 거부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회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타 지역은 굉장히 그 회원분들이 아까 허위 청구, 부당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청구로, 또 그다음 협박에 의해서 막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처음에 그 현지 실사가 나오면 당황하기는 마찬가지겠죠. 저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 당황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황을 하다 보면 당황을 하고 선생님들이 또 머릿속에 생각이 소송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꼭 소송을 해야 되느냐, 소송에 대한 굉장히 그거를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행정소송을 걸면 행정소송에서 90% 이상이 패소를 합니다. 사인했다는 것 자체 하나로요. 근데 사인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당연히 넘어갈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행정소송으로 간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뭐 대항할 게 없고 인정할 게 없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처음 열렸을 때, 공판에 열렸을 때 전부 승낙을 하는 걸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사인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대항권이 없습니다. 그게 행정심판에서 전부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행정소송에서 사인을 했을 때는 90%가 패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가 다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좀 유행할 때는 비대면 서면 조사로 이것도 현지 실사하고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문이 오고 이런 식으로 조사 명령서가 오고 해서 하는 건데요. 비대면 서면 조사는 한 2주 정도까지 하는데요. 보통 현지 실사보다는 조금 심리적 압박은 좀 적긴 하는데 광범위하게 서면으로 조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막 7명을 한 사무관이 서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다 해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죠.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이러한 현지 실사를 너무 남발한다라고 해서 했었는데요. 비대면 서면 조사는 굉장히 편하게 서면만 제출하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은 적지만 그래도 너무 남발하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현지 실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허위 청구와 부당 청구 구분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고요. 이제 회원분들한테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의 권리, 이거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직업군 중에서 비리가 제일 적은 직업군이 의사거든요. 0.1%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현지 조사를 1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있는데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사전 통보를 하고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는데 10%도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발표하고 나서 3일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하는데 3일 전에 나와 회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막 우수 회원으로 3일 동안 이렇게 대비만 해도 우수 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1주 전에 이런 사전 통보 의무가 있거든요. 또 조사 내용이나 조사 범위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한 분, 두 분이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나는 얘기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좀 회원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런 언급을 사전 통보 의무가 있는데 왜 일주일 전에 안 해주느냐, 또는 조사 범위를 왜 이렇게 다 광범위하게 잡나요? 지금 광범위하게 잡거든요. 어디 하나가 아니고 전반적인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학술대에서 아까 현지 확인 같은 경우에 거부를 좀 해달라 했더니 거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 공단이 조금 실적 면에서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 받아도 현지 확인은 받아도 괜찮다, 확인차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만 하나로만 나와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거의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조사 범위로 고지를 해서 나와서 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좁게 해서 해주는 게 우리가 또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사의 권리는 하실 수 있는 분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분위기를 이제 바꾸는 건데요. 네, 이게 다음 거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사건, 이게 개요를 보시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또
날짜를 아니 그 이게 막 그 조사를 받고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막 마음이 급해지셔서 언제 나오느냐만 하는데요.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1812건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중 이제 이게 비급여 이중 청구권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소아과 선생님이 그 예방 접종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그 예방 접종할 때 상담을 했을 때 그걸 청구하면 되느냐? 그러면 됩니다. 뭐 내가 진료를 한 게 있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방접종 관련해서만 했으면은 청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진료가 그 약은 처방이 안 나가고 하니까 이거를 바로 캐치를 했겠죠. 그리고 현지 확인이 나왔습니다. 15년 11월. 그 다음에 실사는 그 다음에 2016년 8월, 거의 1년 뒤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사전처분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최종 행정처분은 2018년 7월에 나왔으니까 거의 7개월 뭐 그 다음에 그 2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 행정처분 본처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은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때 막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현지 실사 나오는 팀은 이거 이제 조사가 딱 끝나고 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찾을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사인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거는 거에 대해서 뭐 또는 그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실사가 나왔을 때 여기 실사 나온 팀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잘 보이면 조금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사인만 받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만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요. 그 6개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 내용에 그 좀 이따 그 조사 명령서에 보면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인 줄 알고 사인했다가 나중에 4배수나 5배수 나와서 금액이 엄청 커지고 놀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인을 해놨으면 이제 다 그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현지 부당 청구를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공단이나 심평원 또 보건복지부 또는 그게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고요. 시간은 아까 현지 조사 해가지고 그 7개월 전 후에 사전 처분, 그 다음에 그 한 1년 정도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이제 그 행정처분, 본처분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허위 청구가 750만 원이 넘어가면 형사 고발까지 사기죄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조사 명령서에 여기 보시면 거짓 부당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서류는 이렇게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요양기관 일반 현황, 뭐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재료 뭐 해서 서류 해서 이렇게 많은 뭐 자료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금 이게 글씨 이제 잘 보이게 해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급여도 비급여 수락 증명서가 없으면 이것도 부당 청구로 보는데요. 실제는 이게 비급여 그거 사인 받는 것도 어떤 폼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도수 치료를 10회를 하면 10회마다 계속 받아야 되냐 이런 것도 지금 법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인들 조사 나온 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의료법 위반 사항이지 부당 청구로 몰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처방 같은 경우도 나중에 회원분들이 대리 처방 서류 뭐가 하나라도 미비하거나 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거는
그 본처분에서 딱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사인을 안 하셔서 왜 본처분에서 빠져 있느냐 해서 그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면 결론은 공단이나 그 복지부도 자기네들이 그 승산이 없는 건 빼버린 거죠. 그래서 뭐 7천만 원까지 찍혔던 금액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1,300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허탈해 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사인을 하셨으면 7천만 원에 한 4배수까지 생각을 하면은 2억 8천을 그 했었어야 할 항목인데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으로 가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피조사의 권리를 숙지하고 기본권을 충분히 요구하고 입단속 직원분들 입단속 잘 시켜야 됩니다. 그 직원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비인후과에서 그 흡입 치료를 했는데 흡입 치료를 안 받고 간 환자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간호사가 네 하고 대답을 했죠. 미진료 청구기 때문에 허위 청구로 해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물리치료 받는 환자들한테 일부는 뭐 텐스나 뭐 어떤 치료를 안 받고 간 게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그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막상 물어보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저는 말할 입장이 안 된다,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현지 조사 기간에는 최소한의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피의식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진료를 하시는 게 좋아서 뭐 만약에 저는 이제 내과면 대장내시경, 뭐 위내시경 환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그거 좀 미뤄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이게 첫날은 와서 자료만 주고 가고 셋째 날은 사실 확인서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료를 이틀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하고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저희랑 또 카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조사관이 그 사실 확인서는 상기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꼭 사실 확인서를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요. 요즘은 보니까 옆에 서 있다고 합니다. 왜 바로 사인하면 되지 이걸 뭐 생각할 게 있느냐 막 하면서 회원분들이 올리기가 좀 그 난처한 경우가 아니죠. 그 시간을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걸 꼭 사실 확인서를 아까 같이 기간을 그 3년으로 하는 게 있는데 명시를 안 해놓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하는 걸로 뭐더라 그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확인서에 사인하겠다 하니까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바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너무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주는 것도 뭐 너무 늦게 찾아줘도 그러지만 너무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계속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기 때문에 뭐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흘러간다고 우리가 3일 동안 그 이틀째만 잘 넘기면은 그 3일째는 이제 사실 확인서만 받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렇게 서류 같은 걸 너무 잘 찾아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위 청구는 이제 우리가 그 미진료 청구하고 비급여 이중 청구가 대표적인 이제 거고 우리가 이제 미진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겠냐 하는데요. 좀 이따 예시를 드는 걸 보면 내가 허위 청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내과인데 대장내시경 안 한 사람을 한 걸로 청구하는 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죠. 저희 입장에서 도와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미진료 청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흡입기 치료를 안 하고 간 환자, 뭐 그 물리치료를 안 하고 한 환자 이런 것도 다 미진료 청구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가족 진료죠. 가족을 진료를 해서 그 하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까지 가족 진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사실 확인서에서 그 내용은 빠지는데요.
우리 회원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덤비는 것 같고 조금 뭐더라 비협조적인 것 같으면 일종의 그 겁박하는 수단으로 그걸 얘기를 꺼낸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런 내용으로 딱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일단은 좀 구석으로 모는 거죠. 심리전 비슷하게 가지고 가족 진료를 이런 게 지금 뭐 얘기를 딱 꺼내서 미진료 청구거든요. 그것도 와서 진료를 본 게 아니고 저희는 진료가 그 제가 개원해 있는 그 개설 장소에서 환자가 와서 해야만 그런 실제 대면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집에서 보고 와서 하는 것도 미진료 청구에 해당은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건든 적은 그 말만 꺼내고 나중에 내용에 사실하건서 내용에서는 뺐는데 그게 결론은 그 선생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비급여 이중 청구가 있겠고요. 부당 청구는 이런 건 아니고 진료는 있었는데 그 특히 이제 요즘 경기도 의사회 회원분들은 이제 부당 청구로 많이 나오는 게 주사제를 싼 걸 쓰고 비싼 걸 쓰고 있다가 싼 걸로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걸로 주사제가 바뀌는 경우에 이거를 그냥 간호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계속 쓰는 통에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그 청구로 쓴 양하고 그 다음에 그 국세청에 거래 내역 나간 거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 나와서 그거는 주 업무가 아니고요. 다른 거를 손대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당 청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착오나 모르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업무 정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 말했지만 현지 조사 후에 형사고발 허위 청구회 같은 경우는 750만 원 이상 청구 금액이 또는 거짓 청구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인데요. 이게 의외로 그 성형외과나 이런 비급여를 주로 하는 병원들은 청구액이 적기 때문에 청구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의외로 이 현지 조사 후에 형사고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급여 품목 총 금액 중에 거짓 청구 부당 청구 아니 허위 청구 금액이기 때문에 10%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비급여를 하는 선생님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그다음에 형사법, 형법, 허위청구 의료법 위반 일대 이 세 가지가 저희와 주로 관계되는 범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부당 청구 내용 중에 의료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제 부당 청구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와 관계되는 법안이고요. 다음 게 전 걸로 그래서 이제 거짓 청구, 허위 청구 이제 예시를 보시면 비급여 치료 후의 청구인데요. 제가 이거를 비급여 치료 청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독감 접종하고 혈압약 타러 오신 분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질문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것도 비급여 이중 청구인가요? 막 하는데요. 우리가 비급여 치료 후에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 청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항생제를 감기 걸린 것 같이 처방하는 게 비급여 이중 청구죠. 그것만 대표적인 거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건 문제는 안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소개했던 케이스에서 보면 예방접종 소화를 하고 나서 어머니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다른 걸 물어본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진료라고 생각했으면 청구하셨으면 되는데 차트가 좀 미비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닌 너무 차트가 미비한 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독감 접종을 했는데 환자가 다른 거 고혈압에 대해서 나한테 당뇨 조절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면은 청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처방이 안 나가면 진찰료를 청구를 안 한 거죠. 본인 부담금을 안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본인 부담금을 안 받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이 있어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료법 위반이었고 부당 청구는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 이제 나중에 그 실제 금액은 많이 다 냈습니다. 그 본처분은 벌써 나와서 했고 그 형사처벌에서 그것만 그 사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게 그 보호자한테 1,800명한테 거의 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비급여 이중 청구는 거의 그 선생님들이 아까 말했던 금방 그 두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뭐 예방 접종 후인데 뭐 열만 제고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그건 좀 착각하신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개원 초기 때 어디 그 술자석에서 친구가 야 그거 청구해도 돼 해서 했다가 나중에 3개월 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이제 그 실사 나왔을 때 그걸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이중 청구가 되는데 그것도 사인을 안 하고 우리가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이걸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때 그 이후로는 청구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수 4배수, 4배수, 5배수가 되는 게 막을 수 있고 단순 환수만으로도 판사분의 판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실제는 내가 완벽하게 잘못한 거라고 해도 사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행정소송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대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저도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데요. 갑상선 초음파가 비급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논리가 비급여 갑상선을 4만 원을 뭐 받는다, 5만 원을 받는다 하면 그 안에 진찰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조사자들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만약에 배가 아파서 뭐 속이 쓰려서 위장약을 처방을 받으면 청구를 하면 그때 돈을 청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비급여 이중 청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의를 하면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금방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방 같은 곳에서는 그걸로 허위 청구라고 해가지고 비급여 이중 청구니까 허위 청구거든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모르면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감 접종했을 때나 요즘 코로나 접종 후에 해열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관한 것만 분만 질병에 관한 것만 급여 청구이기 때문에 이거 해열제 처방을 해줬다고 예방 목적으로 해줬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환자 보고 약국에서 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할 때 변비약을 이렇게 처방해주면 해줬더니 비만 치료 비급여 약제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국에서 비만 치료제만 받아가면 조제료가 비급여로 해서 받는데 변비약이나 감기약 처방을 받아오면 자기네들이 또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값이 환자 입장에서는 더 싸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올 때마다 감기약을 달라고 하는 거죠. 증상 있다고. 두고 자기네 가족들도 먹으면서 비만 치료 또 약값도 조제료도 싸지는 효과가 약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이거는 약국에 가서 두 가지 다 금액을 조제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비만 치료 비급여는 비급여대로 환자의 2차적 이득을 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영양제 투여 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찰료를 내가 청구를 했다. 아니 뭐 진찰이 있었다 하면 청구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진단서나 이런 거 끊어줄 때도 환자 정형외과에서 ROM 그런 거 이렇게 체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찰이 들어가고 써준 거다 그러면 진찰료 청구를 해도 되고 꼭 진찰료를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비급여 이제 이중 청구 내용이고요. 미진료 청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친척 가족 처방전 발급 시에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걸로 뭐 사실 확인서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아까 같이 처음에 선생님한테 여기 그 간호사 가족들 많이 처방 받았던데 그 와서 진료 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다 그냥 사인해야겠어요.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에서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증기 흡입 치료나 물리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 전화 상담 후에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간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시형 간염이 이제 넣는데요. 이럴 때도 그 진찰료를 환자가 안 왔기 때문에 진찰료를 안 넣고 처방 고정 기능이 있죠. 의사랑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혈압약 쪼개기 청구는 이게 이제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그 2달치 3,000원을 줄 테니까 2달치를 주고 한 달 뒤에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썼던 건데요. 노인 환자분이 외국에 가서도 걸린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이 그 오늘 청구를 했으면 한 달 뒤로 날짜를 딱 넣으면은 시간대가 좀 비슷해지겠죠. 3시에 진료를 했으면 이쪽에다 3시 1분이 되겠죠. 이걸로 알아내 가지고 심평원에서 그 예전에 물리치료를 그 올라간 그 금액이 좀 올라간 적이 있었죠. 토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안 받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병원이 청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도 심평원에서 눈치를 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런 게 요즘 그 분석 심사가 이렇게 저희들을 악용을 하면은 뭐 이런 그 실사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뭐 아까 여기 비급여 그 이중 청구도 그 코로나가 접종을 할 때 우리가 그 실제 지금 다른 진료를 보면 청구를 해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진찰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만약에 감기약을 처방하거나 할 때 진찰료를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좀 이따 나중에 뒤에 강봉수 부회장님이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예방 접종들은 그 우리가 가다실 접종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건데요. 가다실 접종할 때 상병 외인 코드라고 해서 MT001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하시면서 MT003, 032 뭐 얘기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분리 청구가 뭐고 하는 의미들이 이제 나중에 좀 설명 뒤에 이제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복잡하게 저희가 청구할 때 돼 있죠. 그다음에 좀 이따 뒤에서 그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 증량 청구는 이게 아까 가격 차이에 의한 경우는 부당 청구지만요. 그 어떨 때는 그 다른 사람 앞으로만 나가서 한 사람 쓴 거를 그 앰프를 0.5로 뭐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넣어서 이렇게 하신 선생님은 허위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경기도 회원분들은 이렇게 확실한 걸로 이런 거 주사제 이런 거나 그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최근 이제 실사 내용에 아까 그 보면 비급여 이중 청구입니다. 대상 진료 요양급여 부당 청구, 처방전 대리 수령 규정 위반 청구인데 이거는 실제 의료법 위반인 경우가 있고 그 부당 청구라고 했다가 실제 나중에 본처분에서는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영상 진단료, 판독료 저희가 이제 판독료도 이게 판독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만약에 100원을 준다고 한다면 판독료가 3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독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판독을 종이로 뭐 보관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전산의 프로그램에 넣어놨다. 그래서 그걸로 승소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이상이 있는 사람만 넣었는데 그것도 승소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사인을 하게 되면 전부 그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임의 비급여 위반 이제 이거 이제 그
임의비급여가 있고, 만성질환 관리로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 이거 할 때, 또 뭐 수면제도 낼 때 거기에 언급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약어로 D1, 뭐 D2 또는 H1, H2 뭐 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뭐 해서 뭐 저혈당에 대해서 설명했다, 뭐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즘 이제 선택 의료 기관 이용 절차 규정 위반 청구인데요. 이게 이제 요즘 뭐 저희가 조금 다른 논리를 하나 찾아내긴 해서요. 지금 아직 이걸로 그 소송 뭐더라 그 행정 소송이 나가진 않았는데, 이게 조금 보니까 그 내용상에서 보면 이것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회원분들이 몇 분 그 사인을 안 한 게 있고, 지금 곧 그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그 규정을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법적 저희 해석 자체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것도 이제 선택 의료 급여기관 그 의료 의뢰서가 없이 진찰한 경우고요. 의약품 중량 청구 아까 그런 거고,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 그래갖고 이비를 그 탄력분대를 비급여로 이제 그 많이 들어가면 받았는데, 실제는 거기 치료비에 들어가 있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뭐 논리를 그 수가가 잘못되어 있다, 좀 더 줘야 된다, 이게 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그 논리로 법적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즘 이제 신경과 신경학적 검사 청구, 이걸로 지금 현지 확인으로 나온 건데요. 지금 그 신경과 선생님 한 분 자살하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내용이 흐지부지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이거랑 치매약물 급여기준 위반, 이제 이거는 치매약물이 한 번 3년으로 그 검사 수치를 넣으라고 했다가 갑자기 1년으로 바뀌었는데요. 1년으로 6개월 만에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시고 선생님들이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사인을 하신 선생님들은 그 바로 그 금액을 냈는데, 그 사인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아까 증량 청구는,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두 장을 손 두 장을 그 양손을 찍을 때 한 번만 찍게 되는데요. 이거를 증량 청구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회원분들 한 2분 정도가 그냥 돈만 내고 그냥 돈 이 정도는 내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법적 싸움을 요구를 했던 게, 왜냐면 그 물론 한 장 찍은 행위료는 맞지만 판독은 양쪽을 다 한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판독료나 그런 걸로 좀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리고 그때 고시가 없었습니다. 고시가 이거 그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고시가 그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싸워줬으면 했는데 회원 2분이 그냥 내고 말겠다고 해서 그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싸우게 되면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 판독은 2장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자동시나 검진 당일 대장 내시경도 요즘 계속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계속 그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검진 당일 뭐 대장 내시경을 이제 그 유도를 좀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거 약을 그 먼저 사전에 받아가기 때문에 그때 진료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건수가 많으니까 뭐 비꼬듯이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안 되고 넘어갔는데, 지금 계속 그 최근에 와서 이거를 한참 그 얘기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요즘 좀씩 건들려고 하는 거에, 건들려고는 하는데 다 그 선생님들이 잘 대처를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전부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확인서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그 아까 그 수학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건강보험법 41조는 질병, 뭐 부상, 출산, 진찰, 검사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병이나 부상, 출산 외에 예방 진료나 이런 거는 안 된다, 비급여다. 그때 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은
예방 접종을 그 뭐더라 일부를 진찰료를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허위 청구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진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예방 접종만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이 모르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대로 그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거 듣고 또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이게 감이 잡히지, 안 그러면 계속 한 두세 번 계속 그 또 회장 그 이동욱 회장님 그 강의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랑 계속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거 말고 또 또 다른 내용으로 저희가 그 링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거기서 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당 청구 시 이제 업무 정지 부과 기준은 이제 이게 그 X축하고 Y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부당 비율 퍼센트로 따지는 게 있고, 이쪽은 X축은 이걸로, 그다음에 Y축은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월 평균이죠. 그래서 뭐 1년 6개월을 했다 그러면 6개월분의 부당 금액 나눠서 뭐 350만이 나왔다 하면 여기겠죠. 그다음에 총 청구 금액 중에 0.7%다 그러면 여기겠죠.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점 25일이 이제 그 업무 정지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가 이 왼쪽에 있는 거였는데 오른쪽으로 테이블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조금 부당 비율도 0.5에서 0.1%가 찍혔고, 그런데 더 안 좋게 된 거 아니냐는데, 여기 금액을 보면 예전에는 1,4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40일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줘서 저희가 보기에는 뭐 불리한 조건은 아니고, 5일이 나오는 분들은 그 단순 한 수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업무 정지 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2배. 그러면 실제 3배입니다. 그 2배 그 내고 그 원래 금액도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10일을 초과하고 30일까지는 3배, 30일에서 50일까지는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5배, 이제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선생님들이 그 업무 정지를 선택할 거냐, 과징금을 선택할 거냐 하면은 과징금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선택 후 잘 변경을 안 해줍니다. 네, 내가 업무 정지 선택했는데 과징금으로 할래요. 근데 잘 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최종 그 1차 그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업무 정지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2차에서 이겼을 때 과징금은 낸 사람은 다시 돌려받지만 업무 정지는 벌써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밖에 없고,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징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아까 그래서 변경이 거의 뭐 절대는 아니겠지만 거의 변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청구도 이렇게 아까 퍼센트 거짓 청구 비율과 금액으로 월 평균 거짓 청구 비용으로 해서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그 되겠죠. 그리고 사기죄가 더 그 추가가 되게 됩니다. 형사 고발이 이제 아까 750만하고 10% 이상, 그 다음에 1,500 이상이 되면은 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청구 병원이라고 공고도 하게 돼서 뭐 2중, 3중, 4중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예, 오전에 조금 그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무면허, 이제 저희가 의무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의무 쪽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 얘기도 좀 꺼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무면허 의료행위, 이제 간호조무사 관련해서 혈액 검사 이런 얘기, 뭐 엑스레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쉽게 좀 구분을 하는 게, 방사선사가 해야 되는 일, 엑스레이, EKG는 임상병리사가 해야죠. 물리치료는 그 물리치료사, 이런 식으로 골밀도 검사도 마찬가지죠. 방사선사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군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키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도 그 지도하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뭐 피를 뽑아야 된다, 뭐 빨리 뽑으면 안 되고 주사기로 막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은 그냥 뭐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해놓고
그런 식의 지도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피부 사마귀를 제거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간호사한테 시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오래되고 18개월 뭐 1년 이상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이 주로 했고 아니면 신규를 교육시키게 했고 뭐 내가 그런 거를 또 설명도 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 게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가 경기도 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규 개설기간 활용자료 1, 2가 있습니다. 이거에 보시면 최신 근로계약서 양식,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아직 단속은 안 나가고 있는데 임금명세서를 빼줘야 되죠. 그거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전부 자료들을 해놨습니다. 뭐 수액제 청구 방법하고 중증 식이질환, 뭐 수면 내시경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뭐 혈액검사 청구 방법, 그리고 가다실 접종할 때 청구 방법이 해서 신규 개설기간 활용자료가 경기도사의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공지사항 활용자료 1,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근로계약서 간호조무사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금액 많이 최저임금이 조절이 됐을 건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 시작할 때 그때 1, 2년 차 후에 많이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서 물어줬던 선생님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급 주 40시간인데요. 원래는 5인 미만은 주 44시간까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5인 이상에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다 날짜별로 휴일이나 평일에 다 다르고 야간 기준에 다 다른데요. 5인 미만에서는 그냥 4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이 이게 전부 그냥 배수가 없습니다. 1시간으로 그냥 1배수로 한 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주 44시간으로 안 하고 그냥 주 40시간제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5인 이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주 40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주휴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5일까지 만약 8시간을 일했으면 6일째는 하루 유급으로 쉬는 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본이나 미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게 시급이 최저임금이 적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주장이 잘못됐다. 이게 실제 주휴수당을 다른 나라들은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0시간 넘는 시간은 연장 근로수당 시간으로 여기다 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40시간으로 58에 40하고 토요일날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그 시간 넣고 또 주휴수당 8시간 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일주일인데요. 한 달이 30일, 30일이기 때문에 4.413가 그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모든 병원이 209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주휴수당은 똑같고 그래서 그 시간에 209시간은 다 똑같고 나머지 연장 근로시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넣으셔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넣으시면 여기 우리가 보통 네트 금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트 금액을 넣으면 이쪽하고 이쪽 계산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세금은 세무사한테 얘기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충 러프하게 계산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부양가족 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선생님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제 임금명세서 그것도 계산하는 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피하 주사 금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대 중증 질환, 뭐 산정 특례 환자, 이 검사 시의 청구 방법, 가다실 예방 접종 시 분리 청구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뭐 MT 뭐 032, MT 뭐 001 이런 개념들이 네, MT 001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청구할 때 그 쉬운 개념은 그겁니다. 국가에서는 진찰료를 한 번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실 같은 경우에 진찰료를 그 우리가 상담비가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 보니까 가다실 예방 접종하고 진찰료 청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R688 상병 코드를 넣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뭐 그날 장약을 받았다, 위장약을 받았다 하면은 청구를 아니 그 분리 청구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해서 거기에 그 진찰료가 아까 거기에 한 번 따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다실을 때 가다실만 R688이라고 해서 청구 금액을 공단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받기 때문에 두 번째 진찰료는 청구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다른 걸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달리해야 된다는 개념의 MT001이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로 넣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안 넣고 MT001의 그 F코드로 해서 그래서 뭐 여기서는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냥 프로그램에서는 그 상병에 보면 오른쪽에 그 상해 외인 코드라고 딱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하게 되면 그 F코드가 딱 넣으면은 F코드를 눌러보시면 그 R코드입니다. 가다실은 R코드를 보시면 가다실 등 뭐 예방접종 후에 진찰 해가지고 그걸 넣어야 그쪽에서는 전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산을 보면 이게 진료를 그날 또 본 거구나. 근데 거기에는 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찰료가 못 따라가게 그 처방 고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 환자 만약에 폐암 환자가 위내시경을 하겠다. 그리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겠다 하면은 폐암하고 관련돼 있을 때는 폐암 코드로 하면 우리가 5%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CBC, LFT 이런 거는 그 엑스레이는 폐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병을 폐암으로 넣고 그렇게 하면은 산정 처리 하겠습니까? 하면 예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가 5%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만약에 위내시경을 하겠다 그러면은 위내시경은 폐암하고 관련은 없으니까 다시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는 F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럼 F코드를 넣어보면은 4대 중증질환, 뭐 산정특례 환자 그게 딱 뜨거든요. 가지고 거기에 상병은 위험을 넣는 거겠죠. 위험을 넣고 F코드 넣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수면 내시경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과 선생님들도 잘 이걸 안 하시는데 나중에 이걸 보시면 환자도 돈을 적게 내는 또 효과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자일 때는 실비가 없기 때문에 더 그 환자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우리 환자분들 저도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렇게 산정특례나 중증질환이 다 있어서 검사하실 때 이거를 분리청구하는 방법을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그 내원일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의사랑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자 추가 정보에 등록번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0516 그러면 이거를 위 내시경 수면 내시경로 그 코드의 뒤에다가 특정 내역에다가 이 코드만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방법 같은 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진정 내시경, 특정 내역, 이제 이분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 이 내시경을 한 경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이분은 뭐 그 다발성 경화증도 CBC, LFT 그런 거는 또 산정특례로 해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암 환자들은 그 전이가 뼈로 된 거 CBC, 간으로 된 거 LFT 그 본다고 하듯이 그리고 초음파도 그 우리가 전이 된 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초음파도 다른 걸로 더 할 수가 있죠. 그 좀 더 비싼 걸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그 만약 그 피검사는 폐암으로 했는데 위내시경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진찰료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 그때 이제 처방 고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방 접종 제가 한 5분만, 예, 5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예방 접종이 이제 저희가 그 보험 파트도 그 회원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 좀 내용을 이제 알려주려고 해서 이제 이 내용 중에 예방 접종인데요. 그 파상풍이 우리나라가 1년에 60, 70명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상풍이 또 하나가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병원에 오셔서 뭐 아기를 낳는다는데 내가 예방 접종을 해야 애 손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0일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일에 주사를 맞으러 이제 그 아기들이 2개월째까지 예방 접종을 100일에를 못 맞기 때문에 그 이제 100일에 주사 때문에 오시는 건데요. 이게 또 그 지금 파상풍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국내 DTP가 1955에서 56년도에 도입은 됐지만 59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았대요. 그래서 58년 이전 출생자가 접종력이 없으면 3번을 0, 1,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3번을 맞게 되는데요. 그 만약에 이분이 나 한 번 맞은 게 있고 확실히 확인이 되면 2번으로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즘은 예방 접종을 뭐 1번, 2번 했으면 3번째만 맞고 끝내는 거고, 이 3번 중에 1번은 T뎁으로 하라고 돼 있죠. T뎁은 평생 1번입니다. 그래서 59년 이후 출생자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임산부 아까 말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임산부도 그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을 안 했으면 이때 빨리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맞추는데요. 그 다음에 그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맞는 이유는 태아에게 수동항체가 전달돼서 2개월간 100일에를 맞기 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렇게 맞으러 오신 분들도 58년 이전 출생자면 3번 맞아야 됩니다도 알려주시고, 그 전에 맞은 게 있으면 확인을 그 병원이나 그런 데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맞았다는 게 확인되면 나머지 것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50세 이상 되면 이제 대상포진, 파상풍은 아까 그 T뎁 같은 거 안 맞은 분들도 10년마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되고요. 폐렴은 프리베나하고 프로디악스는 그 65세부터 가지고 그 프로디악스 국가에서 주는 거 맞기 전에 프리베나를 맞는 게, 프리베나를 먼저 맞아야 2개월 뒤에 프로디악스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그 프리베나도 65세 이전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맞고 65세 때 또 맞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전에 맞는 거에 대한 연구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5세에 프리베나를 맞고 프로디악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나 이분들은 2번 맞아야 되고요. 당뇨 환자분도 5년 후에, 그래서 65세 후에 맞고 5년 후 추가로 맞는 건데, 국가에서는 그냥 1번만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실도 국가도 이제 지금 나이가 45세까지 여자분들 그 검사 안 하고 바로 그냥 놔두는 걸로 3차까지, 그래서 뭐 성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노출 기회가 적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맞춰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역은 지금 아까 앞에서 그 뭐 얘기가 돼 있었는데, 홍역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표는 아직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유행이 갑자기 안 했죠. 그래가지고 안산하고 안양에서 생겼을 때 이제 한 군데서만 더 생기면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때 저희 그 의료진들은 검사해 놓으라고까지 했었죠. 그래갖고 음성일 때는 1차
현재는 이제 의료인은 항체 검사 음성이면 1회 추가 접종하는 거로 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홍역이 다시 유행하는 경우에는 지침이 이제 따로 마련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 요양원 종사자들, 이용구는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도 항체 검사 후 음성이면 1회 접종하는 것까지 권유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이 내용은 아직은 홍역 유행이 안 해서 이거는 참조만 하시고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